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의 한 여성이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 사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죠. 가끔 동네에 부잣집이 한두 집 있기는 했어요. 그 부잣집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제 주변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더군요. 우리 반의 반장, 부반장들은 모두 부잣집 아이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부잣집이래봤자 1층과 2층이 분리된 2층 집이어서 아래층을 전세로 주거나 아니면 커다란 마당이 있는 1층 집에 방이 서너 개 딸린 집이었죠. 요즘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의 부자들은 사실 소박했어요. 물론 TV에서나 볼 수 있는 재벌집 같은 그런 집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게 반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던 아이들이 모두 부유한 데 비해서 저는 반의 부반장이었지만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학급 임원들은 자기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놀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사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이었죠. 늘 어떤 결핍, 무엇인가가 없다는 느낌으로 온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치 교복처럼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정말 부럽던 샤프 펜슬 하나도 살 수 없어 몽당 연필을 볼펜대에 끼워서 끝까지 사용하곤 했던 시절. 그러나 저는 불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일 저 일을 전전해가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곤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우리 남매 중에 저의 오빠도 공부를 잘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남매는 부모님의 긍지이자 기쁨이었죠. 엄마 아빠, 이번에도 중간고사에서 평균 90점 넘어서 상장 받았어요. 여기요, 보세요. 아이고, 우리 기석이하고 기은이가 받은 상장들 때문에 도배지가 필요 없겠다. 벽이 온통 상장이니 말이야. 엄마와 아빠는 늘 가져다 보여드리는 상장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벽에 붙여두곤 하셨습니다. 오빠도 반에서 반장이었지만 저처럼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셨죠. 당신들이 초등학교만 나온 한을 우리가 대학에 가면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사장, 품앗이 등을 통해 눈물겨운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네 조그만 가게터를 하나 얻어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말이 식당이지 8평 정도나 될까 말까한 그저 작은 밥집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는 솜씨도 참 좋으셨답니다. 도시락 반찬이래야 김치와 마른 멸치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우리 집 김치볶음은 우리 반의 인기 도시락 반찬이었어요. 김치나 김치볶음은 늘 한 젓가락씩 먹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저는 멸치볶음만으로 밥을 먹어야 했지만 우리 엄마 솜씨를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알아주는 친구들 때문에 어깨가 으쓱했죠. 엄마와 아빠는 의논을 거듭한 끝에 그 가게터에서 엄마의 솜씨를 미천삼아 음식 장사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기석 엄마 솜씨야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이 식당 금방 80평 되겠구만.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아이들 먹이고 입히면 정도면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축을 해서 애들 대학 보내려고요. 기석이와 기은이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대학에 보내야지. 둘 다 대학에만 가면 이 집이야 그걸로 고생 끝이겠지. 솜씨는요 무슨 그저 먹는 장사는 인심 장사다 생각하고 뛰어든 일이에요. 아무튼 동네 분들이 모두 응원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네요. 반찬 서너 가지를 차리고 밥과 국을 내놓는 백반과 국수가 메뉴의 전부였어요. 주방이래야 엄마 혼자 간신히 움직일 만한 공간이었죠. 아빠는 서빙에 청소에 또 설거지 일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식당 일에 매달리셨어요.
이 일 저 일 떠돌아 다닐 때에도 그러셨지만 잠자는 서너 시간을 빼고는 식당 일을 하셨답니다. 밥을 못 먹고 새벽같이 출근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값도 싸고 맛도 좋은 우리 집 식당의 단골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단골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저 집 이제 배가 불렀네 하는 말이 있죠. 장사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서 반찬도 가짓수가 빠지고 양도 줄고 질도 형편없어지는 집을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반대셨답니다. 단골이 늘고 장사가 잘 될수록 손님들의 밥상은 더 푸짐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밥을 해먹기 싫은 좀 산다 싶은 집의 사모님들도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새벽길 아침을 먹고 출근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식사도 푸짐하게 내주셨고 반찬이 맛있다고 하면 아예 봉투에 담아놓을 테니 퇴근길에 와서 가져다가 집 식구들 먹이라고 하시는 정도였죠. 거기다가 멸치로 육수를 낸 물국수도 우리 집의 주요 메뉴였어요. 거의 세수대야만한 그릇에 담아내는 물국수는 그 전날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사람들의 해장 국물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식당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어 있었어요. 저와 오빠까지 나가서 식당 일을 거들었지만 그래도 손이 딸릴 정도였죠. 너희들은 들어가서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야. 어서 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쉬려무나. 아니에요, 아빠. 저희들도 도와야죠. 맞아요. 엄마한테 반찬 만드는 일도 배워서 엄마 힘들 때 제가 반찬 만들 거예요. 얘가?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마. 너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커리어 우먼데. 나는 음식 만드는 일이 좋은걸요? 좋아하는 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나와서 일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짬짬이 도와드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저는 혹시 장학금이라도 준다는 대학이 있으면 인지도가 좀 떨어져도 갈 생각이었어요. 우선 오빠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죠. 오빠는 4년간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공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잠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는지 2시간 정도만 자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굴지의 재벌 회사에 입사 시험에 패스했고 병역 의무도 마친 후에 촉망받는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 역시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저는 조금 인지도가 낮은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진학했죠.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부모님 식당이 잘 돼간다고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둘이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식당이 잘 되어서 이미 3배 이상 되는 넓이로 이전을 한 상태였고 음식점은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렇게도 부러웠고 갖고 싶었던 내 방, 저 혼자 쓸 수 있는 방도 고등학교 때쯤 갖게 되었어요. 방이 3칸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죠. 오빠도 처음 가져보는 자신만의 방에 한껏 들뜬 것 같았답니다. 이제야 너희들 방을 하나씩 마련해줬구나. 그동안 밥상 하나 펴놓고 단칸방에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니?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너무나 고맙구나. 무슨 그런 말씀을요. 엄마 아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에 매달리신 결과예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결국 이날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우시는 엄마를 우리 남매와 아버지가 다독여드렸어요. 저는 졸업하고 어느 회사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였고 교수님들의 칭찬 가득한 추천서 덕분에 저는 좋은 조건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입사한 입사 동기 친구가 죽어도 오빠를 매제로 만들고 말겠다며 여동생을 소개했고 오빠는 그 동기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착한 부모님과 저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었죠. 좋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거만하거나 나서는 일이 없었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부모님의 정성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다면 기석 씨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저와 기석 씨도 만날 수 없었겠죠. 저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존경해요. 따로 살림을 하고는 있었지만 올케 언니는 식당 일에도 열심이었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것저것 챙겨드리는 등 소위 말하는 효부 며느리였어요. 저는 그런 올케 언니가 우리 집에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인 것 같았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올케 언니를 최고의 보물로 애지중지하셨어요. 원래 우리 엄마 아빠 보물 1호는 나였어요, 언니. 그런데 그 자리를 뺏기고 나니 샘이 나서 눈물이 다 나네요. 내가 보물 1호 할 테니까 아가씨가 국보 1호 해요. 그럼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예쁜 우리 올케, 우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의 복이구나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느껴지고 올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기은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으러 나가요. 기은 씨 집이 식당을 한다면서요. 거기 가서 먹어요. 우리 회사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답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어떤 입사동기 하나가 제게 둘만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어느 날 제안하더군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 식당으로 가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사원은 훤칠한 키에 시원시원한 외모를 가진 호감형의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연애 감정 같은 것을 느낀 건 아니었지만 우리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그 말은 정말 호감이었죠. 식당에 대한 부모님의 애정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식당이 잘 될수록 부모님의 인심은 더 넉넉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식당의 한 코너에서 반찬을 담아서 파는 조그만 반찬 가게까지 겸하게 되었어요. 그 반찬들은 진열대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와, 나 집밥 제대로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다른 데는 못 갈 것 같네요. 여기 와서 먹어야지. 엄마 아버지는 제가 회사 사람을 데리고 오자 정말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도 그 사원도 맛있는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갔죠. 다음 날부터 우리 식당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회사 동기들은 물론이고 상급자들, 임원들까지도 우리 식당에 드나드시게 되었어요. 기은 씨, 사실 저 기은 씨한테 관심이 많아요. 단란한 분위기에서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같이 우리 식당으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던 그 사원이 제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훤칠한 키에 시원스러운 인상을 가진 싱그러운 남자였어요. 얼른 보기에도 아주 곱게 자란 도련님 스타일인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의 이런 적극적인 공세가 싫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 번 둘만 같이 우리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고 거기서 둘이서만 같이 있는 현장을 여러 직원들에게 목격당하고 말았죠. 직원들은 우리에게 잘 어울린다며 결혼까지 꼬리내보라는 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만큼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만 주변의 재촉에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고 있었죠. 현준 씨,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하시는 이 식당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위니까 올케 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위였으면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이죠, 기은 씨.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걸요. 그야말로 인심을 파시는, 아니, 나눠주시는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기은 씨 같은 사람을 바로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참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그 사원, 아니 현준 씨는 이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집안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바르게 자란 괜찮은 집안의 도련님 스타일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기은 씨, 우리 집안에 대해 할 말이 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시는 어머니도 새어머니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저도 잘 키워주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착실한 주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새어머니는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현준 씨는 고1 때부터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다는 것이었어요. 새어머니는 돈 몇만 원을 주고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았다더군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현준 씨에게는 외롭지만 자립심과 독립심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준 씨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새어머니가 타락해 가시는 것 같았다고 울먹이더라고요. 착실한 주부이셨던 분이 갑자기 일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힘든 일은 절대 못하시겠다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여러 번 그 일을 그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새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다죠. 힘든 일이 싫어서 선택하신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런 일에 재미를 붙이고 계시는 계모가 정말 안타까웠다고 현준 씨는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 취직했으니 이제 잘 모실게요. 제발 그 노래방 도우미 일 좀 그만두세요. 제발요, 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부끄러워하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네가 현준이 그러구나. 나 네 엄마 친구 되는 사람이야. 어느 날 현준 씨가 집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새어머니보다 먼저 자신의 눈에 띄었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바지에 러닝셔츠만 걸친 채 앉아서 조금은 당황한 모습으로 현준 씨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이 엄마하고 만나는 아저씨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현준 씨는 왠지 그 자리를 물러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책가방만 던져놓고 그저 집을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해질 무렵, 아니 거의 잘 시간이 가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아저씨는 여전히 집에 계시더라고 했어요. 간신히 오지 않는 잠을 청해서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누구세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아닌 또 다른 낯선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 있었다네요. 계모의 이런 식의 생활 정말 싫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저축한 돈으로 집을 떠나 방을 구해 자취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밥이 그리웠구나 싶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인상의 현준 씨에게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안쓰럽더군요. 애정에다 동정심까지 더해져서 현준 씨는 더욱 제 마음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어 있었고 회사에 그 소문이 자자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얼마 앞둔 어느 날 현준 씨와 저는 부모님께 여행을 같이 가자고 권했죠. 부모님의 정이 그리운 현준 씨는 우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대했어요. 물론 부모님도 아들같이 살갑게 대해주셨죠.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내신 것을 잘 알고 있는 현준 씨와 부모님과의 여행을 의논하자 현준 씨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동의해 주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여행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가 최초는 아니었어요. 오빠 내외가 일본으로 가는 신혼여행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펄쩍 뛰면서 반대하셨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 신혼여행에 동행을 해? 우리 걱정은 하지도 말고 너희들이나 다녀오도록 해라. 엄마하고 나는 괜찮아. 이 기회에 좋은 온천에도 가셔서 좀 쉬세요.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기석 씨도 저도 그러고 싶어서 일본행을 택한 거고요. 어머님, 아버님. 평생 쉬는 시간이라고는 없이 일에만 매달려 오신 부모님.
오빠와 올케 언니는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 다녀오자고 여러 번 부모님을 설득했었어요.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서 꼭 같이 가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혼 선물이야. 결혼하는 사람이 받아야지. 결혼할 사람의 부모가 왜 받니? 너희들이 결혼하겠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말로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단다. 그런데 너희들 아버지와 난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가서 푹 쉬다 오렴. 부모님은 이렇게 뜻을 꺾지 않으셨고 결국 오빠와 올케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행은 일본행이 아니라 경주로 다녀오는 것으로 정해졌고 경주에서 울진 쪽으로 여행하면서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신선한 생선들을 현지에서 서울로 배달시키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돈만 해도 수월치 않게 들었을 법했지만 오빠와 올케 내외는 고맙게도 둘이서만 여행을 가서도 우리 부모님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평생 여행이라고는 다녀오신 일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현준 씨와 저는 이번에야말로 부모님을 여행에 모시자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어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감까지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오빠가 계획했다가 못하게 된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생각했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따라 나서주세요. 그동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식당 일 했잖아요. 두 분 여기저기 아프시다면서요. 이번에 온천 가서 쌓인 피로 좀 푸세요. 네? 이번에 꼭 저희하고 같이 다녀와요. 얘들이 정말 왜 자꾸 신혼여행에 늙은이들을 끌어들여. 남들은 늙은이하고 말도 섞기 싫어한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웬일이니? 우리한테야 보기 겨운 일이지만 염치가 있지. 어떻게 신혼여행에 끼어. 절대 안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니들끼리 다녀와. 아유, 우리 엄마 아빠의 고집은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셨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까지 이 여행에 다녀오시라고 떼를 쓰다시피 했지만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여행 반대에는 또 부모님대로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식당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 끼 집밥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등 돌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식당에 대한 부모님의 애착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와 부모님 사이에 타협점이 생겼죠. 해외여행은 쉬는 날이 길어져서 안 되니 국내 여행을 다녀오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여행은 비행기로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는 것과 거의 걸리는 시간이 같다고 설득했지만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니들이 그렇게도 권하니 해외는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한 이틀쯤 다녀오마. 우리 두 늙은이 서울에서 가까운 온천에나 다녀올까 해. 어렵게 여행을 가시는 데는 동의하셨지만 같이 가서 모시겠다는 것만은 절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부모님 먼저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죠. 두 분은 생전 처음 가는 두 분만의 여행에 어쨌든 설레이신 건지 전날 잠을 설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일찍 올케 언니가 왔고 저는 올케 언니와 함께 엄마 아빠를 미리 예약해둔 여행사의 관광버스가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식당 일 제발 좀 잊으시고 이틀이나마 푹 쉬고 오세요. 마디마디 안 아프신 데 없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곳에 잘 좀 다녀오시고요.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가 이번에도 얼마나 같이 모시길 기대했었는데요. 이렇게 두 분이라도 가시게 되니 어쨌든 다행이긴 하지만 같이 일본에 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는 두 분만의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여행길이 저희들에게 가장 슬픈 여행길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언니, 큰일 났어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엄마 아빠 타신 버스가 빗길에 구르면서 2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대. 와서 사망자 신원 확인하래요. 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올케 언니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버스가 굴렀고 2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중경상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올케 언니와 저는 사실 그 병원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사망자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의 식구들이 모두들 와서 확인하라는 것으로 알고 갔었어요. 그런데 하얀 시트에 덮여져 있는 2 시신이 눈앞에 있었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온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트를 동시에 걷어올렸죠. 저는 시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기절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팔에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죠. 그리고 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현준 씨가 걱정스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언니, 아까 본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아니죠? 그쵸 언니? 언니도 봤잖아요. 이번에는 올케 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고 말했어요. 아가씨,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뭘 잘못 본 걸 거예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다시 시신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빗길 사고로 사망했다던 2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았어요. 다친 사람들이 모두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고 경상자들은 이미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만 영영 돌아오시지 못할 길을 떠나신 것이었어요. 평생 우리 남매를 위해 고생만 하신 부모님, 여행 한번 가실 복이 안 되셨나 싶어서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붙잡고 정말로 서럽게 울었어요. 빈소가 차려지자 저는 다시 한번 실감이 났습니다. 입관돼도 저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3일장이 끝난 후에 저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밥이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되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 마치 엄마의 혼이 쉬인 사람처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식당 문 닫지 말래요. 나 일하러 가야겠어요. 아가씨, 그 몸으로 어딜 간다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아가씨, 네? 아가씨라도 정신 좀 차려요. 제발요. 저는 올케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또 다리가 휘청거리고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 식당만은 굳건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간신히 저 자신을 달래고 슬픔의 눈물을 떨구는 종업원들을 다독이며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에는 휴직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식당 일이라고 하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주방 안에서 엄마에게 배운 대로 하려고 해보았지만 속도도 느리고 맛도 엄마의 반찬에 비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먹어본 것이 곧 솜씨라고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저는 곧 엄마와 비스무리한 솜씨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손님들은 한동안 밥값과 함께 조의금을 따로 봉투에 담아 전달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거의 일평생을 이 일을 하셨는데 저는 일을 한 지 겨우 1달쯤 만에 신경통이라고 할 만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서 우리를 키웠는지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식당 일에 너무 지쳐하는 것을 보고 오빠도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식당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경험 많은 종업원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이에 생긴 조카들이 아직 어려서 올케 언니는 식당 일을 돕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경험 많은 종업원들과 이해심 많은 손님들의 도움으로 가게 일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이 식당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계시던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는가 보다 생각했죠.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오빠는 더 이상 휴직을 길게 끌 수 없었어요. 오빠가 회사로 돌아갔죠. 저는 부모님의 식당을 이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회사에 아예 사직원을 내고 식당에 들어앉았습니다. 주인이 엄마와 아빠에서 저로 바뀌게 되었죠. 부모님이 떠나시고 어느새 49제가 지났고 또 어느새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어요. 제사, 정말로 1년만 해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 하나를 또 치루어내야 했답니다. 많진 않지만 친척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식당의 종업원들이 이교대로 식당을 지키며 제사를 같이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단골이 된 손님들 중에도 첫 제사에 찾아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더군요. 왜 이런 엄마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토록 안 가시겠다는 여행을 보내드린 것이 가슴을 치도록 후회스러웠습니다. 첫 제사를 치르고 약 반년이 지나서 오빠와 올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기은아, 그동안 네가 하도 엄마 아빠만 그리워하고 식당 일에만 매달리는지라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제 미뤘던 결혼식 올려야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장서방한테도 이거 할 일 아니야. 그래요,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도 아가씨 빨리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오빠 말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른 날 잡아야죠.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제가 안 싸돈 되실 분 만나 뵐게요. 우리 집 사정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만나 뵙겠다고 현준 씨에게 말씀드려주세요. 그런데 현준 씨의 그 새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에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희 쪽에서 알아서 추진하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싫어서 신혼여행도 생략할까 했지만 그것은 현준 씨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오빠의 말에 따라서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바로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은 이제 아주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안 주는 바쁜 일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울증도 어느 정도 가라앉는 양상을 보였고 약 없이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결혼식에서 패백을 드린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인사도 거절하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식당에 말씀도 없이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여행을 다녀와서 보름쯤 지난 후의 일이었죠. 저는 어쨌든 뜰 듯이 반가웠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선 우리 식당 음식 맛에 놀라워하셨어요. 새아기, 네가 솜씨가 좋구나. 이런 솜씨가 있을 줄은 몰랐다. 맛있구나. 모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토대를 잡아 놓으신 것을 물려받기만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식당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에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현준 씨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식당을 작은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고 오셨는지도 모르죠.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종업원들도 많고 오는 손님들마다 이렇게 퍼주면 장사가 되니? 이렇게 해서야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 재료비에 인건비에 나가는 돈이 더 많겠구나. 어머니, 식당 일이라는 게 음식 장사라는 게 참 이상해요. 퍼주면 망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퍼주면 퍼줄수록 생기는 게 음식 장사더라고요. 친정어머님은 생전에 음식 파는 게 아니라 인심을 파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덕에 이렇게 커질 수 있었고요. 커지고 나서도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 마음 잃지 않으셨어요. 만일 좀 커지고 나서 마음을 달리 먹으셨으면 식당은 그때 문 닫고 말았을 거예요. 퍼드리면 손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혼자가 아니라 아는 분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여기서 얼마나 버니? 우리 아들 회사에서 버는 돈이야 뻔한 거지만 여기서 더 많이 벌이가 될 것 같구나.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제가 대접하는 대로 맛있게 우리 가게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대접했죠. 아줌마, 손님상에 나가는 밑반찬 양 너무 많아요. 줄이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당에 오셔서 차려드리는 식사를 드시더니 저보다도 경험이 많은 식당 종업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인처럼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 시점에서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손님에게 나가는 반찬의 양은 모두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정해두신 것이었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손님들과의 약속 같은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식당 일 도와주시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친정 부모님 때부터 해오던 약속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있으셔도 종업원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어렵기만 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자주 가게에 찾아오셨지만 일에 관한 한 참견하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시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착수를 하시더군요. 집에 쌀도 없고 이제 내가 늙어서 더 일할 기력도 없구나. 쌀값이라도 집에 가져오려무나. 내 아들도 일해서 벌고 있으니 이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어머님 말씀이 꼭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홀시어머니가 경제활동을 못하시게 되었다면 그 부양 책임은 당연히 우리 내외가 져야 하는 것이겠죠. 네, 어머니, 약간의 생활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남편과 의논도 없이 저는 어머니의 요구에 이렇게 순순히 응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남편과 그 일에 대해 의논했어요. 얼마의 생활비를 드리자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 어머니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하셔. 돈 벌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만두라고 말씀드렸어도 안 그만두실 분이고 혼자 쓰실 것은 버시면서 뭐에 쓰시느라고 또 돈이 필요하신지 모를 일이야. 저는 처음에 새어머니와 생모가 이렇게 다른가 싶었습니다. 만일 생모였다면 남편이 이렇게 나왔을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저 혼자 어머님을 도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가, 나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줄 수 있지? 현준이한테 말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챙겨주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넉넉하게 여비를 챙겨서 말씀하신 계좌로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더군요. 치아를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반응이 없으시니 그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는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몸에 좋다고 옥팔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더구나. 진짜 생옥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너무 지나치지 않다 싶으면 말없이 하자시는 대로 해드리곤 했습니다. 요구는 이래저래 많았어요. 어느 브랜드 옷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친구들은 다 입었다더라. 금 시세가 내려가서 금반지 대돈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해내라는 등의 요구였죠.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렸어요. 속으로 남편에게는 좀 미안하고 찔렸지만요. 어쨌든 남편을 속이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셨답니다. 나 손목을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버렸다. 니들이 날 봉양해야지 어떡하겠니?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려무나. 남편에게 듣기에는 사실 거의 방치 상태로 남편을 키우신 새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그럴듯하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니 요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구나, 얼굴이 좀 두꺼우시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쨌든 다치셨다고 하니 일을 못하시게 될 것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라 남편과 의논을 했죠. 알아보니 다치셨다는 거 정말인 것 같더라고. 내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 떼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5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노년이시잖아요. 여기저기 아프시기도 할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알고 하는 일이야. 우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나는 거의 버려놓다시피 키웠고 길거리에 내다 버리지 않은 것뿐이야. 그렇게 한 달에 50만 원씩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 아가. 다른 내 친구들은 말이다. 아들 내외가 한 달에 300만 원을 꼬박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 거기도 새어머니인데 말이야. 낳은 정도 정이지만 키운 정도 정 아니냐? 50만 원이 뭐야, 50만 원이. 그렇다고 니들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섭섭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야. 아니지. 50만 원이 황송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이런 어머니의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는 늘 생활비가 적다고 탓을 하셨죠. 현준이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그걸 풀지 않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며느라기 네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현준이하고 의논하지 않고도 네가 알아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님께 많이 해드리진 못했지만 이것저것 사드린 일 현준 씨한테 의논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어요. 부부 사이에 숨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준 씨하고 의논하기 전에는 이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이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나쁜 일로 남편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시엠이 도와주는 일인데 그걸 굳이 남편한테 말할 수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니 그냥 도와주기 싫다고 해라 등등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고 끝이 났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한 달에 50만 원가량을 보내드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으로부터 식당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친구들은 가방 하나를 들어도 메이커 있는 좋은 걸 들더구나. 나는 무슨 자식 없는 사람 마냥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가며 젊은 애들이나 들고 다니는 헝겊으로 된 가방 들고 친구들 만나자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구나. 이건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준이와 네가 다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랜드 명품관에서 봤는데 그 가방은 그냥 들기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이겠더라. 내 친구들 중에도 여러 애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야. 옆구리에 살짝 끼는 건데 가격 얼마 안 한다. 750만 원 정도면 돼. 며느라기 네가 네 카드로 사고 다달이 갚으면 어떻겠니? 이건 틀림없이 해다오.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가 그렇구나. 저는 다음 순간 기절을 할 듯이 놀랐어요. 핸드백이 750만 원이요? 75만 원이라고 해도 깜짝 놀랐을 텐데 제가 뭔가 잘못 들었나 했죠. 샤넬이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물어보아서 샤넬 핸드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정말 그 가격 정도 되더군요. 세상 참 모를 세상이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들을 만나시기에 이런 정도의 가방이 필요하신가도 궁금하더군요. 식당 일 때문에 자주는 아니어도 친구들 모임에 가끔 나가지만 그런 모임에서 저는 그런 핸드백이나 옷 같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다른 세상이 하나 따로 있나 싶더군요.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방을 사는데 750만 원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머님이 왜 그런 가방이 필요하신지 말이에요. 며느라기 너 정말 이렇게 나올 테냐?
시어머니는 바로 화부터 내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래도 이번엔 어렵겠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이번엔 빨리 포기하신 것인지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명품관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물건일까 생각했죠. 나 도저히 못 견뎌서 이 핸드백 샀어. 당신이 용서해줘.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무실까지 올라오고 이거 도대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거듭 생각해 보았죠. 남편이 이어서 설명을 하더군요. 회사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치고 앉아서는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있건 말건 내 옆에 딱 붙어서는 내가 얘 애미라는 둥, 생모 잃고 어릴 때 어렵게 업어 키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직원들을 붙잡고 하시는 거야. 드디어는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나를 불러내질 않나. 도저히 못 견디겠구만. 그리고 남편은 이어서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당신 얼마나 알뜰하게 전략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물건 사들고 들어와서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야. 당신한테 아무 말 않고 그냥 갖다 드릴 수 있었지만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 우리 두 내외는 결국 그 샤넬백인지 뭔지를 들고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건네드렸어요. 어허허허, 우리 효자 효부 아들 며느리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이제 친구들한테 부끄러울 일이 없어졌어. 너희들 자랑 많이 할 거야, 나. 그렇게 그 명품 가방인지 뭔지를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귀찮게 구시다가 연락이 없어지자 솔직히 편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오래 연락이 없으시니까 이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고로 이미 부모님을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계모이신 시어머니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찬이라도 몇 가지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런 걸 피해의식이라고 한다죠. 시어머니에게 무슨 사고가 생긴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중에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어요. 얼른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집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집에서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게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뒤졌지만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일단 집에서 무슨 사고를 당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집을 비운 지 오래되었는지 너무나 썰렁한 공기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급하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그것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집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애지중지하시는 우리가 사들인 명품백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분명히 그 가방을 들고 외출하신 게 분명한데 집에는 인기척이 없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실종신고를 하자고 하더군요. 급하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어요. 실종이요? 마지막 보신 지가 언제입니까? 생각해보니 명품 가방을 가져다 드린 이후로 어머니를 못 뵌 것 같더군요. 경찰은 사실대로 말했죠. 인기척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고요. 경찰에서는 일단 나와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했고 회사에 있는 남편 대신 제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님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었어요. 초조하기 이를 데 없더군요. 어머니에게 애정이 그다지 많지 않은 남편도 이번에는 꽤 초조해 보였어요. 경찰서예요. 신고하신 분이 한가은 씨 맞으시죠? 며느님 되시고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님 찾았나요?
어디 계세요? 찾은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며느님께서 실종 신고하신 어머님이 사기 혐의로 지금 수배 중이신 분이세요. 즉 저희 경찰서에서도 그 소재를 찾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두 번째로 놀랐다고 해야 할 거예요. 사기 혐의라니 도대체 무슨 사기를 어떻게 저지르셨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수배 상태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과 이 사태를 의논했어요. 그저 기다려보는 수밖에. 어쨌든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잖아. 어딘가에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는 거지. 그거야 그렇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다시 생업에 열중하면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검거되거나 찾게 되면 어쨌든 연락을 해줄 테니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식당 일에 열중했고 남편은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이상하게 식당에서 음식이 없어지네요. 혹시 사장님이 어디 주시려고 싸가지고 나가시거나 하신 것 없으시죠? 음식이 왜 없어져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잘못 보신 거겠죠. 아니요. 그렇다기엔 너무 오랫동안 음식량이 안 맞아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열흘 이상 동안 남아있어야 할 음식량이 상당한 정도로 적다는 것이었어요. 남은 음식은 아침에 주로 폐기하고 괜찮은 것들은 직원들이나 제가 집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녁에 남은 음식의 양과 아침에 있는 양을 기억하는 일은 쉬웠죠. 혹시라도 종업원들 중에서 저녁 영업 후에 음식을 집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점검해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점검을 맡겨놓았던 종업원과 함께 그날은 제가 남은 음식량을 세심하게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퇴근을 했죠. 아침에 그 종업원과 제가 다른 종업원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음식량을 가늠해 보았죠. 눈에 띄게 줄어있더군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도둑이라도 들고 있는 것인지 또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답니다. 분명히 도어락으로 잠금 장치가 된 문을 다 잠그고 퇴근하는데 음식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하도 이상한 일이라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넷이 식당에 마주 앉았죠. 아가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걱정이 많이 돼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올케 언니와 제가 신고를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오빠는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건지 우리에게 가까이 모이라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밖으로 빼돌린 게 아니야. 오빠는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며 나섰고 다음날 식당으로 수리 기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빠가 하자는 대로 맡겨두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죠. 수리 기사들이 다녀가고 며칠 후에 오빠가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오빠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숨죽이며 그 영상을 본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식당 안에서 누군가가 기괴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식당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 사람 정도가 자고 먹을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이 식당을 운영하실 때 밤 늦게까지 손님을 받으시고는 몸을 누이실 공간을 마련해 두신 거였죠.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는 정기적인 시간에 문을 여닫게 되면서 필요 없어진 공간이었지만요. 영상에는 그 작은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 음식을 찾아 먹는 이상한 여자가 찍혀 있었답니다. 남편과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 영상을 보고 돌아온 날 밤 남편과 저는 가게 안의 불을 다 끄고 퇴근하는 것처럼 한 후 가게 안에 남아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그 영상에 찍힌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여자는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했는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홀에 있는 음식을 먹더군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먹는 소리도 개걸스럽게 내며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는데 그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그 여자가 음식에 정신이 팔려있던 순간 남편이 조용히 홀에 전기를 켰어요. 그러자 여자가 놀라서 음식이 든 그릇을 떨어뜨렸죠. 형광등 불빛 아래 놀란 얼굴을 한 그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였답니다. 어머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숨어서 며느리 식당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유, 놀래라. 간 떨어질 뻔했네. 그리고 쥐새끼가 뭐야? 쥐엄마한테. 너네가 새엄마라고 무시하니? 너 때문에 밥 먹다 체할 뻔했잖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니, 사기 혐의까지 있던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 그 많은 아버지 재산 날려먹고 사기 혐의로 수백 가지 되는 거예요? 예? 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네?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진정 좀 해. 그 사기 혐의 그거 별거 아니야. 그나저나 나 여기 있는 거 절대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안 그럼 당장 빚쟁이들이 쫓아올 거라고. 그 사기 혐의도 그놈들이 신고해서 그런 거고. 사기친 거 맞네요. 맞죠? 어머 얘, 아니야. 나야말로 피해자야. 진짜 사기는 내가 당했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당장 똑바로 말해요. 남편의 다그침에 시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남편과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그렇게 사기친 돈 9,800만 원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 만난 제비에게 속아서 다 날려먹었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며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당장 빚쟁이들 돈부터 갚으세요. 그래야 사기 혐의부터 풀죠. 아유, 나도 돈 있으면 당장 갚아주고 싶지. 그런데 그 제비놈한테 다 털려서 나도 돈 없어. 그럼 내일부터 당장 식당에서 나와서 일하세요. 제가 일당으로 매일 드릴 테니까 그 돈 받으실 때마다 피해자분들 돈부터 갚아나가세요. 여보, 남편은 저를 미안함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가 돈을 갚아나갈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얘, 나 힘든 일 못해. 얘가 무슨 지 시어미를 뭘로 보고 식당 종업원 취급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 갚으려면 식당에서 몇 년을 일해야 하는데 그건 계산해보고 말하는 거니? 얘, 그러지 말고 너 돈 많잖아.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라.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명품 사달라고 내 아들 회사 안 찾아갈게. 어머니! 아니 그렇잖아. 뼈 빠지게 고생해봐야 하루에 그거 얼마나 번다고. 차라리 옥살이 좀 하고 나오는 게 더 낫지. 내 말이 틀리니? 아, 그러세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남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핸드폰에 정확히 112를 누르고 직접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가셨어요. 나가면서도 곱게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패륜하라며 고래고래 악을 질러댔어요. 그렇게 연행된 시어머니는 죗값을 톡톡히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부모님들과 100분의 1만 비슷하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새삼스럽게 고1 때 아버지를 잃고 저런 계모의 손에서 자라난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렇지만 반듯하게 자라준 남편이 또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한 남편이 혹시라도 우리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듯하게 자라준 사람답게 남편은 꿋꿋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꽤 흘러 시어머니는 출소를 했고 몇 번 식당을 찾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듯이 지내고 있고 저에게도 시어머니와 말도 섞지 말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오셔도 일부러 본체만 채 하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가 개과천선이라도 하셨나 싶어서 마음을 약하게 먹었는데 남편은 철저히 시어머니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정말 일이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식당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으십니다. 남편도 딱히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뭐하고 지내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네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요. 시어머니에게는 무관심이 최고의 처방이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